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꾸준한 독서가 있더라고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노동하는 것처럼, 운동하는 것처럼 일정한 시간을 투자했다는데요. 그들은 왜 이렇게 책을 열심히 읽었을까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의 인생책 손님도 정말 다양한 책을 깊이 있게 읽어오신 분입니다. 지금 만나볼까요? 어린이라는 세계로 큰 사랑을 받은 김소영 작가는 독서 교육 전문가입니다. 10년 넘게 어린이 책 편집자로 활동하며 어린이의 세계에 깊이 매료되었고, 어린이와 더 가까이서 호흡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독서 교실을 열었는데요. 어린이라는 세계, 어떤 어른은 독서 교실에서 아이들과 나눈 대화와 일상 속 통찰을 바탕으로 쓴 책으로 어린이를 향한 따뜻하고 깊은 시선을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를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온전한 인격체로 바라봅니다. 어린이를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며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임을 강조합니다. 김소영 작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모실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네. 지금 이제 성우 목소리로 작가님 소개가 나갈 때 막 너무 너무 부끄럽고 강연 같은 데서도 앞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읽어주시잖아요. 아시겠지만 그 숨어 있고 싶어요. 그거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끄러워가지고 뭐 장강명 작가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뭘로 사랑을 받았고 막 이러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랑하니까 불러주셨겠죠 하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걸어왔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섭외 과정에서 이 작가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왜냐하면 이제 섭외 과정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서 하면서 되게 궁금했었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게스트를 섭외할 때 인생책을 3권 골라달라고 요청을 드리죠. 그러면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읽을 수 있는 거를 골라가지고 그 책 위주로 이제 2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이제 순서를 밟고 있는데. 저희가 작가님께 그 요청을 드리니까 작가님이 주신 대답이 되게 재밌었어요. 인생책은 수십 권이지만 얼른 떠오르는 걸로 3권을 골라보았어요 하면서 답을 주시면서 이제 3권을 골라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저희 1권 골랐고 이따 얘기를 할 건데 떠오르는 수십 권, 인생책이 수십 권이라고 하시니까 그 수십 권 도대체 무슨 책일까 궁금하더라고요. 한 10권만 한번 이렇게 쭉 제목만 한번 읊어주실 수 있나요? 인생책이라고 하면 작가님도 되게 많이 떠오르거나 하나도 안 떠오르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딱 있으세요? 제 아내가 하는 독서 모임 사이트에 인생책을 꽂아 넣는 책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9권을 꽂게 돼 있어서 그냥 29권을 꽂았어요. 약간 모자라더라고요. 더 꽂고 싶은데. 어떤 어른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제. 이미 들어가 있지는 넘어갈까요? 어머나, 이렇게 말씀들 잘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딴 거 빼고 뭐 어떤 어른을 꽂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어른. 지난해 말에 나온 김소영 작가님의 신작 4계절 출판사에서 나온 어떤 어른. 너무 감동적으로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인생책 등급입니다. 그래서 근데 10권 한 번만. 제가 편집자로 일을 했다 보니까 언제든지 뭔가 한 번씩 선별하는 게 훈련이 되어 있어서 뭐든지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3개를 그렇게 골랐고 그 미리 주실 때 혹시 다른 것도 뭐 소개할 만한 책 제목이 있는지 한번 알려달라 하셔가지고 거의 다 아실 것 같지만 모릅니다. 사실은 이게 너무 귀한 책이 있고 사실 더 의미 있는 책일 수도 있는데 진은영 선생님의 7개의 단어로 된 사전을 제가 너무 좋아하고요. 그리고 성석재 선생님의 순정이라는 소설 너무 좋아해요. 진은영 시인님, 성석재 선생님. 그리고 뭐 많은 분들처럼 저도 백석 전집을 좋아하고. 백석 전집이요? 그거 인생책 꼽으셨으면 제가 굉장히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빼드렸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폴 아자르의 책 어린이 어른이라고 네. 어린이와 책과의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서술한 프랑스 책이 있고요. 네. 11마리 고양이라는 바바노보르의 그림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이강에서 보낸 여름이라는 필리퍼 피어스의 장편 동화가 있고 네. 김희경 선생님의 이상한 정상가족. 이상한 정상가족. 네. 그리고 리처드 호프스테터의 미국의 반지 성주의는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다시 보는 책이고요. 네. 헨리 조지의 사회문제의 경제학하고 다니엘 레비틴의 정리하는 뇌 이런 책들을 좋아합니다. 네. 아, 네. 제가 반은 제목만 들어봤고 네. 반은 제목도 처음 들어보고 워낙에 어린이 책이랑 관련된 거는 뭐 대중적으로 많이 읽히지 않은 데다가 제가 약간 뜻밖의 이런 정리하는 뇌 같은 뇌과학 막 이런 거 네. 학습법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중에서 좋아하는 책을 말씀드려봤어요. 네. 이 10권도 한국문학 그리고 아동문학 책 그다음에 조금 네, 사회과학서 그렇게 돼요. 네. 그렇군요. 저희한테 보내주신 3권도 그렇게 되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자, 저희한테 이제 이 중에 하나로 뽑아주세요 하고 보내주신 책은 릴케 로댕 그리고 비를 피할 때는 미끄럼틀 아래서 디디의 우산이었습니다. 네. 이 중에 뭐가 한국문학이고 뭐가 아동문학이고 뭐가 좀 이문서인지는 네. 작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할 책은 네. 릴케 로댕인데요. 네. 나머지 2권 한번 설명 부탁드려요. 네. 사실은 그 동화 중에서는 정말 고르고 골랐는데 네. 비를 피할 때는 미끄럼틀 아래서라는 이렇게 생긴 책이 있어요. 네. 책 표지도 예쁘죠. 네. 오카다 준이라는 동화 작가가 쓴 책인데 네. 이 오카다 준이 원래 초등학교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미술 선생님이어서 원래 그림도 자기가 그려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렇게 잘 그리는 그림은 아니고 다행히 이 책은 이세이데코라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좀 순정화 같은 느낌, 순정만화 같은 느낌이 나게 예. 이 책 그림은 오카다 준 선생님이 그리진 않았군요. 네,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아니 뭐 귀엽긴 한데 어쨌든 네. 이 책에는 딱 알맞은 그림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게 한 마을 아이들이 방학 숙제로, 그러니까 여름 방학 숙제로 네. 그 마을에 사는 서로 다른 학년의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고 오는 게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숙제입니다. 네, 되게 좋은 숙제인데 네. 애들끼리는 너무 불편하고 하기 싫은 숙제죠. 그래서 네. 억지로 노는 거예요. 벌써 그게 너무 귀여운데 네. 그때 갑자기 비가 와서 정말 이렇게 미끄럼틀 아래에 비어있는 이 틈으로 애들이 갑자기 숨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 멀리에 아마모리 아저씨라고 동네에 약간 괴짜 같은 아저씨가 한 명 지나가는데 네. 얘네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사실은 나 저 아저씨랑 조금 이상한 일 있었어. 그러면서 그 아저씨 덕분에 일어난 약간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놓는 거예요. 현실인지 아닌지 헷갈렸는데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럼 내가 겪은 것도 맞나 봐. 이런 식으로 서로 맞춰가는 거죠. 그 아저씨의 정체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실려있는 이야기들이 다 제가 딱 좋아하는 판타지인 게 저는 솔직히 뭐 해리포터나 이런 종류의 판타지보다 네. 약간 잘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판타지가 좋거든요. 네. 요 정도는 어쩌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네. 제가 좋아하는 에피소드 중에 이제 꼬마가 메기를 구해줘서 그 메기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메기는 약간 말할 것처럼도 생겼잖아요. 약간 입도 크고. 입도 크고. 네. 그리고 말투가 어눌한데. 좀 오래 살고. 오래 살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쩌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들을 좋아하는데 네. 여기 있는 이야기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는 스포일러라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준비한 그 아마모리 아저씨를 위한 아주 아름다운 보상이 이루어지는 장면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스포일러라서 더 여쭙지 않겠습니다. 네. 그 다음 책이 이것도 비하고 상관이 있네요. 한국문학이고. 그러네요. 네. 비를 좋아하시는군요. 황정은 작가님의 디디의 네. 우산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황정은 작가님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그냥 짧게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디디의 우산은 짧게 소개하기가 근데 조금 어려운 게 네. 제가 좋아하는 디디의 우산에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뭐냐면 그 파시의 인문이라는 단편 소설집에 네. 디디의 우산이 맨 처음 그 제목에 네. 단편 소설이 실려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파시의 인문이라는 책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디디의 우산을 좋아했어요. 가장
착하고 주인공이 되게 순진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디디가 제가 각별히 좋아하는 캐릭터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많은 작가들이 의무감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자신을 위한 극복의 한 해결 방법으로 작품을 통해서 어떤 슬픔을 달래거나 나누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독자들이 읽고 싶지만 엄두가 안 나서 못 읽기도 하고 그런 시간이 많이 있었는데 이 창작가 비평 개간지에 웃는 남자라는 제목으로 황정은 작가가 중편 소설을 실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디디의 우산에 나오는 디디가 다시 등장하는 이야기이거든요. 거기서는 교통사고로 디디가 죽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작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겠구나. 내가 만들었고 가장 사랑하는 주인공을 사실은 어떤 이 시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구나. 작가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게 나중에 디디의 우산이라는 소설집으로 묶여 나오긴 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 창작가 비평 개간지에 실렸던 그 발표되었던 웃는 남자가 저한테는 왜 누구나 그 자기 시대에 맞는 작가가 있게 마련인데 저한테는 황정은 작가가 그렇구나 하는 실감을 굉장히 했고 그런 거는 독자로서도 되게 자부심이 느껴진달까. 내가 이런 나의 세대에 이런 작가가 있고 이런 책을 내가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막 어디서나 되게 7랄레 8랄레 황정은 작가님을 찬양하고 다니던 시절이기 때문에 거봐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이렇게 잘 쓴단 말이야 하고 되게 좋아했던 소설입니다. 너무 길게 말했죠. 아닙니다. 황정은 작가님을 정말 이렇게 되게 숭앙하는 몇몇 이제 한국문학 팬들이 있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몇 분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단행본으로 보다 보니까 이게 창작 배경이 그런 줄 몰랐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작품을 좀 달리 보게 되고 나중에 황정은 작가님 모셔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게 이 코너에서 모셔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했다는 거 말해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아니 황정은 작가님도 제가 좋아한다는 사실을 아시긴 하는데 그래도 또 확인시켜 주십시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인생책은 근데 디디의 우산이랑 길을 피할 때는 미끄럼틀 아래서가 아니고 릴케 로댕입니다. 릴케가 쓴 한국어 책 제목이 릴케 로댕입니다. 릴케 로댕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단히 책과 저자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릴케 로댕은 오스트리아의 시인이자 사색가였던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프랑스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과 교류하며 쓴 예술과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산문입니다. 릴케가 젊은 시절 자신이 흠모하던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을 만나 직접 조수로 일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기록했는데요. 릴케는 로댕의 전기를 쓰기 위해 파리로 향했고 이후 로댕의 작업실에서 그의 삶과 창작을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인물 전기를 넘어 예술과 노동, 집중과 고독, 창작자의 태도에 대한 깊은 사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릴케는 로댕을 통해 사물을 사랑하는 방식, 끝까지 몰입하는 태도, 형태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난 시인이자 산문가로 주로 독일어로 작품을 썼습니다. 감성적이면서도 형이상학적인 언어로 인간의 내면과 예술, 존재의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한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릴케는 젊은 시절부터 다양한 유럽 도시를 떠돌며 글을 썼는데 특히 파리 체류 중 프랑스 조각가 오기스트 로댕과의 만남은 그의 예술관에 큰 전환점을 가져왔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그의 대표작 오기스트 로댕과 말테의 수기, 그리고 이후의 사물시로 이어집니다. 릴케는 생애 마지막까지 시인의 언어를 완성하기 위해 고독 속에서 살아갔으며
1926년 백혈병으로 스위스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재를 시로 사유한 철학자 릴케가 남긴 메시지는 여전히 많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것을 사랑하라. 심지어 해결되지 않은 것까지도.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생책 릴케의 로댕, 부끄러운데요. 저는 이번에 알게 된 책이에요. 이게 한국 번역본이 1998년에 나왔는데 뭐 베스트셀러라고 기억하는 책은 아니고 왜 뭐 서울대생이 도서관에서 많이 빌린 책들 뭐 이런 리스트에 가끔 있으면은 읽진 않아도 뭐 그런 책이 있어 뭐 알 텐데 그것도 아니고 안 유명한 책인 건 맞는 거죠? 네, 아, 그런 거죠? 네. 제가 얘기했을 때 한 번에 아는 사람이 지금까지 슬프게도 아무도 없었어요. 작가님은 이 책 언제 어떻게 접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우연히 제 친구가 그 20대 중반에 알았던 어떤 친구가 왠지 이 책을 네가 좋아할 것 같다면서 저한테 이걸 빌려줬어요. 이 책을. 그런데 막 읽는데 너무 좋고 제가 이 책의 좋은 점에 대해서 그 친구를 만나서 책을 돌려주면서 막 너무 흥분을 했더니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 책은 소영아 네가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책이 이 책인가요? 네, 그 책이 바로 이 물건으로서도 이 책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나도 살게 그랬는데 그 친구가 아니고 어쨌든 두 번째 읽는 게 다를 것 같고 이 물건 자체가 네 거인 것 같다고. 책을 입양하셨네요. 네, 제가 이어받았죠. 네. 그리고 저도 친구들한테 선물을 하려고 몇 번 이 책을 샀는데 아마 지금은 표지가 다시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 미술문화출판사에서 뭔가 잘못 판단하셔서 표지를 바꾼 적이 있거든요. 표지를 바꾼과 동시에 본문의 인쇄도 많이 좀 별로 안 좋아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걸 꺼내서 이 물건은 가보로 남겨야겠다. 제가 애가 없지만 아무튼 어딘가에 남겨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이후로도 친구들한테 얘기해도 뭐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지금 이제 라디오로만 들으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김소영 작가님이 이 책의 물성까지 이 책을 드시고 뭐 글자 하나하나를 막 쓰다듬듯이 저한테 설명하시면서 막 정말 무슨 키우는 반려견 마냥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아까 소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로댕의 좋은 점을 릴케가 말하는 책인데 그 책의 좋은 점을 저희가 김소영 작가님한테 이제 들어볼 건데 작가님은 그 릴케가 좋으신 거예요? 로댕이 좋으신 거예요? 당연히 릴케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당연히라고도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많이들 알다시피 로댕이 작품은 워낙 훌륭하고 아무리 조각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중고등학교 때 다 뭐 생각하는 사람 정도는 배우고 그렇게 해서 유명한 작가이기는 한데 사실 제가 조각 보는 눈이 별로 없는 데다가 그 뭐 까미우 클로델을 괴롭힌 나쁜 남자로 알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저는 로댕 작품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아, 그러세요? 본 적은 있어요. 작품을. 전에 옛날에 로댕 갤러리가 남대문 근처에 있었어요. 맞아요. 한국에 로댕 갤러리가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맞아요. 그 로댕 갤러리하고 그다음에 호암 미술관이 같이 그게 있다가 그 둘을 같이 이제 용인에 있는 호암 미술관으로 합치면서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로댕 갤러리에 전시했던 로댕 작품들이 아마 호암 미술관 수장고에 일반 공개는 안 하고 그런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다니던 길이었기 때문에 로댕 갤러리에 들러서 보기도 하고 또 이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책을 읽다 가슴이 벅차오르면 또 한 번 가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봐도 작품은 뭐 제가 제 조각을 몰라서 죄송합니다만 작품은 뭐 그냥 그런 것 같고 이 릴케가 그 작품에서 건져올린 사유나 그리고 작업자의 자세 그러니까 27세의 젊은 청년이 60대의 몸으로 일하는 조각가의 작업을 지켜보면서 그 작업하는 과정까지를 잘 지켜보고 느끼고 자기식의 언어로 풀어낸 점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 책을 좋아하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그 세 권을 보낼 때 아마 이제
비를 피할 때는 미끄럼틀 아래서를 하시리라 생각을 저 혼자는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튼 동화이기도 하고 또 제가 어린이랑 관련된 일을 하니까 너무 뻔한가 하면서도 그래도 설마 릴케 로댕은 아니겠지 생각했거든요. 아니 뭐 세 권 중에 아무거나 한 권 해도 괜찮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아니 근데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게 제 인생의 책이라는 걸 처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막 쓰다듬었던 그 책? 네, 보통 저한테 책을 추천해달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듣는데, 어린이 책이든, 뭐 청소년 책이든, 이론서든 이런 거를. 근데 한 번도 제 인생의 책이 뭔지, 저를 바꿔놓은 책이 뭔지를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그러고 보니까 없었고, 이건 약간 사적인 영역에서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무슨 책은 읽으면 동화에 대해서 알게 된다거나 그림책에 대해서 알게 된다거나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어도 이 책을 소개할 기회는 없었고 또 마침 뭐 인생의 책이라고 했을 때 떠올라서 쓰긴 했지만 떨어지겠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 릴케 로댕으로 하시겠다고 해서 장 작가님이 굉장히 나를 미워하고 미워하시겠구나. 저는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이제 KBS 작은 서점, KBS 라디오 작은 서점 인생책 코너를 정말 잘 만들었다. 저희 PD님이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제 기획이 돼서 만든 건데 역시 누군가한테 책을 좋아하는 누군가한테 당신의 인생책이 뭐냐라고 여쭤보면은 정말 이렇게 격한 반응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되게 깊숙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좋은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그리고 정말 뭔가 버튼을 누른 것 같습니다. 저를 버튼을 딱 고르신 거죠. 제가 눌렀는데 버튼이 눌린 게 이제 작가님도 눌리셨지만 저도 눌렸죠. 저는 왜 눌렸냐면 세 권 중에 저도 사실은 비를 피할 때는 미끄럼틀 아래서랑 릴케 로댕 놓고 이거 둘 다 너무 재밌겠는데 하다가 약간 릴케 로댕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맞는 요약이긴 해요. 맞는 요약이긴 한데 요약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나오면은 맞아요. 뭐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20세기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인데 맞죠? 이 사람이 20대에 당시에 엄청난 유명한 조각가인 근대 조각의 아버지인 60대 로댕을 만나가지고 친구가 됐어. 릴케가 심지어 로댕의 비서도 했어. 맞아요. 둘이 스승이랑 제자야. 근데 친구야. 그리고 예술가 동지야. 그래가지고 릴케가 로댕의 완전 그냥 광팬인데 김수영 작가님이 황정은 작가님의 광팬이시듯 광팬인데 그래가지고 분기탱천해가지고 로댕 예술 비평론을 썼어. 그게 릴케 로댕의 일부야. 그리고 그걸로 부족해가지고 강연도 다녔어.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다니면서 로댕 작품 이렇게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강연을 또 이렇게 녹취를 해가지고 그걸로 그걸 원고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2부야. 그래가지고 이 1, 2부가 합친 게 릴케 로댕이야. 그러니까 들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나이를 뛰어넘은 분야도 다른 두 예술가의 불꽃 튀는 뭐가 있겠구나. 게다가 또 그 둘 관계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로댕도 알고 릴케도 알지만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나? 이런 생각을 이 책을 읽기 전엔 저도 몰랐거든요. 심지어 릴케가 로댕의 제자랑 결혼했더라고요. 네. 아주 그냥 알차게 작업도 그냥 하고 사랑도 이루고 그렇게 사랑했다는 부인을. 그렇죠. 성덕인데 청취자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맞는 소개일까요? 맞는 소개인데요. 책을 그래가지고 제가 읽으면서 재밌겠는데? 이 책 읽으면서 얘기해야지. 릴케도 얘기하고 로댕도 얘기해야지 하다가 책 읽다가 제작진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가 왜 이 책으로 하자고 했지? 그리고 김소영 작가님이 이제 당신을 미워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미워했어요. 이런 책을 추천을 되게 난감한 책이에요. 근데 청취자분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 책에 대해서 말하기는 되게 난감한데 읽기는 너무 매력이 좋아요. 있고 한번 읽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별로 진입 장벽이 높지 않은 채로 그리고 푹 잠겨가지고 못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 그런 책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으니까 도대체 무슨 책이야라고 궁금해 하실 건데 보통 이제 뭐 예술 비평론이라면 뭐 이렇게 쓰잖아요. 뭐 로댕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어린 시절 어떻게 보냈는데 뭐 누구 밑에서 배우다가 뭘 첫 번째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뭐 무슨 작품을 1기 뭐 그다음에 2기에 가서는 뭐 인간에 대한 뭐 탐구를 해서 뭐 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나온 작품은 뭐고 뭐 또 뭐 사후에 어떤 평가를 받았고 뭐
전혀 그런 책이 아니에요. 네. 전혀 그런 책이 아니고 정말 광팬이 근데 그 광팬이 시인이라 가지고 네.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이 광팬이 그냥 그 작품을 보면서 네. 뭐 순서도 없이 그냥 막 찬양을 하고 있어요. 네, 하나의 시처럼. 네, 산문이지만 시처럼 쓴 글이고 네. 또 사실 그게 이제 제가 편집자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러면 이제 단락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어디서 어디까지를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끌고 갔는지를 보게 되는데 네. 막 한 단락이 4페이지고 막 이래요. 지금도 이 네. 아끼는 책을 이렇게 스르륵 네. 펼쳐주시는데 아니,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네, 어떤 페이지를 이렇게 보니까 빈칸이 없이 그냥 네. 이렇게 행가리가 돼 있지 않은 페이지가 네, 이렇게 2페이지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행가리라는 거, 그러니까 단락이 끊이지 네, 않았다는 네. 줄바뀜이 없다는 뜻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려면 결국 그냥 어떤 부분을 좀 보여드리는 네. 아니 읽어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네. 이 책의 특징을 되게 잘 묘사하는 부분 아니면 작가님이 네. 되게 좋아하시는 대목 네. 그냥 뭐 적당히 한번 읽어주시고 네. 네. 거기 왜 꼽으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이 책의 첫 문장이 네. 로댕은 몇 년도에 태어났다가 아니라 네. 네,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네. 명성을 얻기 전 로댕은 고독했다. 그리고 나서 찾아온 명성은 아마도 그를 더 고독하게 했을 것이다. 네. 명성이란 결국 하나의 새로운 이름 주위로 몰려드는 모든 오해들의 총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명성을 얻기 전에 고독했을 것이다라는 말도 멋있는데 네. 역시 시인은 시인이에요. 시인들 이러는 거 너무 얄밉지 않아요? 소설가로서? 그러니까, 네, 진짜 얄밉고 어떻게 이렇게 잘 쓰지? 막. 네, 그것도 그렇고 그 확신에 찬 어조 있잖아요. 네. 로댕 고독했는지 아닌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약간 그게 물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거, 소설가의 질문이고 예, 네, 물어보고 저널리스트 특히 네. 그 출처가 어딘가요? 네. 뭐 본인한테 확인하셨나요? 기자 네. 출신 소설가 늘 이렇거든요. 네. 근데 그러는 순간 넘어가는 게 네. 그 명성을 얻기 전 로댕은 고독했다라고 하면 명성 얻었다는 건 이미 인정하고 그렇죠. 나서 네. 네. 우리 모두 독자까지 모두 네. 이거는 반박할 수 없는 반박할 사실이다. 수 없고, 네. 약간 그냥 쓱 한 2문장 듣다가 약간 네. 그냥 훅 사람을 깊은 데로 네, 맞아요. 빠져 다짜고짜 그냥 훅 들어와가지고 네. 야 여기서 같이 시작한다. 네. 명성도 얻고 고독한 거야 하고 나서 하니까 네 그리고 네. 이 사람 주위에 되게 범접하기 어렵다. 이 사람 네.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네. 선언이 있고 그러면서 자기가 범접하지 못하게 네. 만들어버리고 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작가로서의 성장기 작업을 해나가는 시절에 대해서도 네. 이제 설명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네. 아주 막 뒤죽박죽 순서는 아니고 다만 몇 살에 뭘 했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기보다 이런 식이죠. 이제 그 한창 청년기에 그 로댕에 대한 글이 세브르의 공장에서 밥벌이를 하던 이 젊은이는 꿈이 손 안으로 솟아오른 몽상가였으며 곧바로 이 꿈의 실현에 착수하였다. 그는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으니 그의 내부에 있던 고요가 그에게 현명한 길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 꿈이 손 안으로 솟아오른 몽상가라는 말은 네. 아 진짜 너무 얄밉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내부로부터의 고요? 네. 흥이다. 길지 않을지 어떻게 알고. 근데 그 사유가 또 이 책이 모양새가 참 좋은 것이 네. 인쇄를 특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1판 1쇄인데 네. 인쇄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신 것 같아요. 처음 만드실 때. 그렇군요. 그게 특히 이렇게 흑백으로만 처리된 책은 1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1판 1쇄에 모든 것을 걸고 찍기 때문에 그런가요? 2쇄까지도 괜찮아요. 1쇄에서 네.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2쇄에서 수정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예쁜 미술책이 나왔다 그럼 빨리 사시는 게 유리한 거예요. 뒤로 갈수록 인쇄 감리를 덜 가거든요. 근데 제가 다행히 1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이 먹이 충분히 쓰인 그 사진 도판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작품도 그러니까 그 작품에 잘 드러나는 명암이나 강조되는 몸짓이나 이런 것들을 글이랑 나란히 볼 수 있는 점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내일 방송되는 2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김소영 작가님은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네. 오래 일하셔가지고 네. 이 책이 출간되는 과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1판 1쇄 릴케 로댕 그 책 한국어 번역본의 어떤 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게 이제 로댕을 다룬 책이다 보니까 로댕 특히 이제 이 책의 일부 그러니까 릴케 로댕 예술비평론에서는 로댕의 조각들이 사진이 많이 실려 있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까막눈의 눈에 보기에도 사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전부 흑백 사진이고 그 조각도 아름답지만 그 조각을 굉장히 이제 빛이 떨어지는 각도라든가 이런 게 명암이 아주 멋있게 나오게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도 좋지만 그 사진도 흑백으로 이제 잘 인쇄가 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구현이 잘 돼야 되는데 제가 나중에 그 다른 친구들한테 선물하려고 몇 권 사보니까 뭐 그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충분히 까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먹이 너무 얕게 들어간 느낌이었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지금 작가님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작가님이 보여주신 사진이 제가 읽은 거하고도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좀 흑백의 대비가 더 강렬한 게 느껴지고. 바로 이런 게 책의 진짜 멋진 점인 것 같아요. 물론 어떤 때는 뒤로 갈수록 더 개정 증보가 잘 되어서 볼거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실 이게 이제 청취자분들께는 보여드리기가 어렵지만 당시 저는 이 책을 좀 이따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도 수십 번을 다시 읽었거든요. 근데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 부분이 나오면 차마 밑줄을 못 치겠는 거예요. 이 책을 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감히. 그래서 그냥 포스트잇을 메모지를 옆에다 붙였거든요. 그것도 튀어나오지도 않게 사실은 그냥 그 옆 근처에다 표시만 해놓는 수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게 저에게 특별히 울림을 주었던 건 아마 이 대목 때문에 제가 출퇴근길에 이 책을 읽게 된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십시오. 이거는 코 깨진 사내라는 로댕이 처음 만든 미술 초상에 대한 글이에요. 그런데 이 코 깨진 사내에 대한 묘사 자체도 아름답지만 이런 작업을 할 때 이 작업자의 자세에 대해서 묘사한 부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물론 로댕입니다. 그는 자신의 상상에 여지를 주지 않았다. 꾸며내지 않았다. 그는 도구의 힘겨운 걸음걸이를 한순간도 업신여긴 적이 없었다. 도구를 그 어떤 날개 위에 싣고 날아가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도구와 함께 걸어갔다. 밭 가는 농부가 쟁기 뒤를 뒤따라가듯이 반드시 걸어서 지나야만 하는 넓은 지역 전체를 걸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넓은 지역 전체를 걸었다라는 문장이 너무 좋아서 책 앞에도 이렇게 따로 붙여놨고 지금 이제 책 앞에 속지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 문장을 적으셔서 포스트잇으로 붙은 부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처음 새내기 직장인으로 생활할 때였는데 2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 부분을 이제 워드로 프린트를 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누구나 그렇듯이 과연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한 게 잘한 걸까? 어린이 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제가 어린이책 편집자라고 그러면 애들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네가 그림을 그리는 거야? 너 그림을 그렇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듣곤 했거든요. 2부에서 저희가 그 얘기 많이 들어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제가 그런 걸 잘 몰랐었기 때문에 저 자신의 일에 확신도 없었고 되게 조급하고 빨리 특히 그때가 더 틀린 길로 가기 싫고 정석으로 가서 성공하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하던 때였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 아니 로댕도 밭을 갈듯이 쟁기 뒤를 따라갔다는데 나 따위가 뭐라고 술수를 쓰나 하는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좀 가다듬고 그 일이 제가 하려는 일이 사무적인 일이든 어떤 창조적인 일이든 간에 언제나 좀 성실하고 겸손하고 여기서 겸손하다는 건 제가 잘했는데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은 내가 한 만큼만 돌아온다라는 걸 잊지 않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자세를 갖고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된 책이죠. 지금 청취자분들 약간 어떤 책인지 감이 잡히셨을까요? 그러니까 로댕에 대해서 릴케가 썼는데
막 분석적으로 쓰지 않고. 아니, 왜 이렇게 불만스럽게 말씀하세요? 아, 그냥 이제. 릴케가 얄미워서 그러죠, 지금. 깎는 척 하면서 띄우는. 네. 소심한 남자들이 원래 이렇게 좀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완전히 왔어요. 이제. 약간 이제 좀 약간, 저희 이제 아버지 쪽으로 경상도셔가지고요. 틱틱거리면서, 그거 뭐 볼 거 없더만 하면서. 툭 던져주시는. 그렇죠. 저 정말 한달음에 읽었습니다. 네. 읽으면서 되게 어떻게 소개하지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한달음에 읽으면서 그러니까 일단 문장이 되게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어렵지 않아요. 쉽고 막 우리가 예술비평서 읽을 때 막 뭔 말이야 무슨 이론에 따르면 뭐 아도르노에 따르면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거 없고 아무 배경 지식 없어도 맞아요. 심지어 뭐 조각이나 미술에 대한 배경 지식 없어도 읽을 수 있고 로댕의 작품뿐 아니라 로댕의 삶에 대해서도 맞아요. 이렇게 찬양 일색이긴 하지만 저희가 그래서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감흥을 받아요. 김소영 작가님처럼 나도 넓은 지역을 천천히 걷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내가 좀 내부가 고요할 때 내 손 안에 어떤 꿈이 떠오를까 이런 생각하면서 되게 기묘한 감흥을 받게 하는 책입니다. 사실 시인으로서의 릴케는 저는 그렇게까지 감동을 받은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릴케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사실 이제 깎아내리는 건 이제 작가님이 하시는 거 같은데 괜찮은 거죠? 뭐 릴케가 본업이 시인인데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독일어를 번역할 때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는 번역된 시를 읽기가 더 아무래도 감흥이 줄어들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서양의 언어인 경우에는. 근데 이게 오히려 산문이기 때문에 그 젊은 시인에게 보내는 편지도 그렇고 릴케의 산문은 오히려 약간 논리적으로 우리가 그 글의 전개 과정을 볼 수 있고 릴케가 시인으로서 조각가를 찬양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문장과 문장의 연결은 굉장히 잘 매끄럽고 그리고 특별히 복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문장이나 이어진 문장이 별로 없고 또 소박한 언어 낱말 자체는 되게 소박해요. 그래서 전혀 저처럼 릴케도 로댕도 몰랐던 분들도 처음 명성 이야기 나오는 순간에 저희처럼 넘어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음악 한 곡 듣고 갈까요? 릴케의 로댕 굉장히 이상하면서 아름다운 책인데 어울리는 곡 한 곡 추천해 주세요. 제가 이 곡을 선정할 때는 되게 신나서 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이거는 확실히 떠오른 곡이었거든요. 이건 진짜 확실히 떠오른 곡이다. 확실히. 제가 어떤 어른이라는 책에도 일화 중에 한 부분으로 소개했는데 노래는 Part of Your World라는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인어공주 속에 삽입된 곡이거든요. 2번 나오죠. 근데 이 곡이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인어공주 애니메이션도 못 봤을 때였어요. 그러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풍물패를 했는데 되게 안 어울리죠. 약간, 풍물패를 한 의도가 거기 인기 있는 언니들이 있어가지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서 전 되게 장구를 치고 싶었지만 장구는 도저히 이제 박자 그게 안 됐고 그냥 북 주시더라고요. 사람이 모자라서 시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연습이 끝나고 나면 이제 벌써 90년대 중반이니까 90년대 초반이니까 이제 뭐 딱히 놀거리도 없고 그래서 연습이 끝나면 어두운 운동장에서 언니들이랑 두런두런 이야기하고 헤어지곤 했는데 한 언니가 이제 부탁을 받고 갑자기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누구 언니한테 노래를 불러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전혀 이 노래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데 그 언니가 이 곡을 부르는 순간에 주변이 정말 완전히 다 달라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다 뭔가 홀려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덩기덕 덩더러를 하다가 갑자기 아름다운 곡 목소리로 노래를 들으니까 나중에 곡이 끝나고 났는데 애들이 박수를 못 치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기억이 남아있는 곡이라 저한테 너무 아름다운 것을 본다는 것, 너무 좋은 것을 느낀다는 게 뭔지 알려준 곡이기도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들어보고 싶어서 골라봤습니다. Part of Your World는 그런 아름다움을 작가님께 줬고 릴케 로댕은 로댕 조각의 아름다움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에 어울리는 곡은 Part of Your World다. 조디 벤슨의 Part of Your World 듣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릴케는 저희들이 흔히 아는 형태로 로댕론을 쓰지 않았고 마치 시를 쓰듯이 로댕 작품을 하나하나 묘사를 했습니다. 독자들은 릴케의 글을 통해서 로댕 작품을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도 릴케처럼 저희의 눈으로 로댕 작품 하나 정도 얘기해볼까요? 뭐 로댕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뭐 네. 어떻습니까? 저희 뭐 제일 유명한 거 뭐 생각하는 사람 네, 잠깐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래도 릴케의 로댕인데 릴케만 그렇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로댕 좀 얘기해야죠. 생각하는 사람은 네. 사실은 그 로댕 갤러리에도 있었고 네. 그 한국의 진품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돈이 많은가 봐요, 역시. 네.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 번 그 주변을 뱅뱅 돌면서 여러 각도에서 감상을 해보곤 했는데 네. 너무 지나치게 서양 남성적이다. 이게 그 너무 덩치도 크고 이 사람이.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이 네. 여기까지였구나. 되게 웅장하고 좋은 작품이고 또 그 생각하는 사람이 지옥의 문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마치 어떤 이성이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나는 더 반성적이고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인 것처럼 그려졌는데 네. 사실 이제 저도 곧 50이 되니까 생각을 해보면 뭐 이성이 그렇게까지 위대한가? 이성만 위대한가? 더 그리고 그 다 굉장히 인간 중심적이기 때문에 네. 오늘날 인류에게는 좀 더 비인간 동물들에 대한 그쵸.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세기마다 다르게 하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네. 요즘에는 하고 있고요. 네. 책에 있는 그 우는 발이라는 니콜라스 3세의 우는 발이라는 그 도판이 있는데 책을 네. 보시게 되면 그 도판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책에 있는 작품 중에서는 그 작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하는 사람의 지옥의 문, 네. 생각하는 사람이 포함된 지옥의 문, 그리고 우는 발, 둘 다 네. 사실은 단테의 신곡에서 맞아요. 모티브를 얻은 맞아요. 작품이죠. 네. 청취자분들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뭐 로댕의 대표작은 로댕 본인은 아마 지옥의 문이라고 생각을 그렇겠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도 지옥의 문을 대표작으로 이제 후대 사람들이 알고 네. 있는데 지옥의 문은 굉장히 큰 작품이고 지옥의 문은 단테의 신곡에서 로댕이 이제 그 모티브를 가져온 네. 거죠. 지옥이 있는데 이제 단테의 신곡에서 단테가 네.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그 지옥 문을 네. 네, 로댕이 지옥 문을 이렇게 내가 묘사하겠다라면서 그렸습니다. 네. 그린 게 아니라 조각을 만들었죠. 네. 근데 지옥 문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로댕은 세계를 묘사한 거예요. 네. 온갖 세계를. 네. 네, 세계를 묘사를 하고 세계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경악스러운 네. 곳이다라고 해놓고 지옥 문 안이 아니라 지옥 문 위에 네. 지옥 문을 내려다보는 네. 어떤 존재를 네. 이제 말하자면은 지옥의 문에 이제 어떤 그 자기의 작품의 핵심 존재로서 네. 어떤 존재를 했는데 남자. 네, 남자고. 네, 남자고 생각을 하는 남자. 네, 이렇게 덩치도 되게 크고. 근육질. 네, 근육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조각상은 그냥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생각하는 모습이지만 그게 사실은 내려다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네. 거죠. 네. 아마도 로댕은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조각가로서 뭔가 이성의 힘 네. 이런 게 뭐 제일 맞아요. 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나 게다가 서양의 네, 서양 남자의 네, 어떤 네. 이성의 힘이라는 게 이 세계를 내려다 봐야 된다. 감당할 수 있다 내가. 네. 뭐 저는 이제 뭐 미술 무지렁이인데 그 지옥의 문을 보고 왜 생각하는 사람이 저 위에서 네. 제일 핵심적인 누구나 눈길이 가게 지옥문 위에 있는 존재로 저렇게 돼 있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21세기에 우리가 지옥의 문을 새로 만들어야 된다면 네. 거기에 꼭 생각하는 남자가 있어야 될까? 네. 그 지옥의 문 위에 네. 모든 세기마다 우리가 지옥의 문을 뭐 이렇게 내려다보는 존재, 뭐 업신여긴 존재는 아니겠죠. 네. 지옥의 문에 대해서 뭔가 숙고하는 존재이기는 하죠. 네. 제가 한번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려볼까요? 네. 네. 지금 21세기 2025년에 네. 여전히 세상이 어렵습니다. 네. 어렵고 인생사 고행입니다. 네. 지옥의 문을 우리가 다시 만든다면 네. 지옥의 문 위에 뭘 올려놓고 싶으세요? 어떤 존재를?
너무 갑자기 물어보셨으니까 네. 얼른 떠오르는 걸 대답해야 될 텐데 네. 아마 그 작품을 감상하고 또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걸 올려놓을 수 있는 작품이 되면 좋겠고 그 작품이라면 네. 관객들이 참여해서 네, 거기다 네. 뭔가 올려놓을 수 네. 있는 상 받침대 같은 걸 만들어 그렇죠. 놓으면 좋겠군요. 네. 만약에 이걸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그게 자기 자신일 수도 있고 어떤 생명을 상징하는 무엇이거나 혹은 네. 자기 안에 어떤 영성 같은 게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구체화한 형상화한 무엇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울을 올려놓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저희 강아지를 올려놓을 것 같아요. 사실은 강아지가 먼저 떠올랐기 때문에 앞에 말을 지어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나는 강아지 올려야지 이렇게. 순발력이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네. 저도 그러지 않으면 어린이를 대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도 여쭤보면서 고양이를 올려놓을까? 봐요. 네, 왜 고양이인지 모르겠고 네. 그냥 고양이가 높은 거 좋아하지. 일단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문 위에 이제 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게 우리 같은 산문 쓰는 사람들이 네. 하는 일이죠. 네. 네. 일단 뭐라고 얘기를 해놓고 논리를 뭐 얘기 나중에 이제 갖다 붙이고 또 논리 없이 넘어가진 않아요. 네, 그럼요.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찜찜하니까. 찜찜하니까. 네. 편집자로서 네. 찜찜하고 산문 작가로서 그럼요, 찜찜하니까. 그럼요. 네. 릴케도 얄밉고 로댕도 얄밉습니다. 네. 생각하는 사람은 뭐 생각하고 있을까요? 급습 질문을 드립니다. 생각하는 사람 뭐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사실 자기는 거기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옥이 이런 곳이니까 나는 아마 저런 걸 다 피하면 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고통의 순간조차도 자기가 뭘 배우는 어떤 도구로 삼는? 네. 왜 이렇게 미워하죠,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그러고 보니까 말하다 보니까 그랬네요.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실 지옥의 문 그리고 이제 지옥의 문의 일부인 생각하는 사람을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뭐 네. 맞는지 틀리는지도 네. 저는 모릅니다. 네. 저는 뭐 예술 비평도 모르고 미술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지옥의 문이라는 웅장한 작품과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굉장히 이제 보면 뭔가 강렬한 기분이 그쵸. 듭니다. 예, 근육이 막 울퉁불퉁해가지고. 뭐 진짜 뭐 강렬하게 뭔가 생각하고 있구나. 뭐 사실 그 주먹이 되게 뭘 때릴 수도 있을 만큼 되게 묵직한 주먹이잖아요. 뭐 사실은 이제 저는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이제 릴케 수준이 되면은 네. 막 몸 전체가 두개골이다. 맞아요. 뭐 네. 그렇게까지 말해. 네. 형상들과 그 모든 위대함과 경악을 보고 있다. 맞아요. 뭐 형상들과 사상의 무게를 지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의 중력을 지니고 있다. 결국은 제가 느끼는 맞아요. 거랑 같은 거죠. 뭐 강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같다고요? 아닌가요? 그러고 있는데 그건 모르겠지만 근데 그 표현은 정말 탁월하죠. 몸 전체가 두개골이라는 것은 당시의 그 작품과 시대 정신과 릴케가 보고 느낀 것을 연결해서 생각할 때는 엄청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의외로 생각하는 사람이 진품이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네. 한국에서 볼 수 있으니까 네. 뭐 검색하시면 금방 나올 거예요. 네. 생각하는 사람 진품 보는 법. 네. 네, 의외로 기차로 네, 그냥 육상 교통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런 주조품은 진품이 여러 개라고 합니다. 있는데요. 저희는 생각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네, 릴케 로댕 이야기도 여기서 조금 마무리하고요. 네. 이제는 김소영이라는 사람책 이야기를 네. 다음 날 내일 2부에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님 이거 1부 어떠셨습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제가 너무 얘기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면서 늘 아닙니다. 되게 장강명 작가님 목소리도 차분하시고 나도 되게 조용히 얌전히 교양 있게 하고 와야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책 얘기 시작하면서 발동이 걸려가지고 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책을 너무 아끼시더라고요. 되게 귀한 책인데 네. 옆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감업합니다. 네. 김소영 작가님과 함께하는 시간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내일 2부에서는 김소영 작가님이라는 사람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작가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작가님,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오늘 문 닫겠습니다.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